자, 366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한국사 대단원, 2단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옛날에 제가 한번 역사 총 정리해드린 그 파일 갖고 계세요? 그때 뭐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쭉 시대 흐름으로 정리해 드렸는데 그것도 시험 보기 전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고, 오늘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내용도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여러분 뭐 교과서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시험 범위가 좀 너무 넓죠? 너무 넓지만 저는 삼육중학교 친구들이 워낙 똑똑하고 또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나 역사에 대한 그 흥미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시험 잘 볼 것 같아요. 그쵸? 꼭 다들 좋은 성적 내서 선생님하고 또 행복한 2학기 수업을 또 듣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한국사는 크게 오늘 배울 한국사는 크게 일제의 지배 방식과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항일 운동,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었고요. 또 어떻게 나뉘었어요?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10년대, 20년대, 3, 40년대로 나뉘었습니다. 자, 일제의 지배 방식은 다시 정치와 경제로 나뉘었는데요. 정치 부분, 경제 부분으로 나뉘어서 일제가 우리를 어떤 정치 방법으로, 어떤 경제 약탈로 우리를 괴롭혔는지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그 20년대, 20년대, 3, 40년대에 맞춰서 국내에서는 어떤 독립운동이, 국외에서는 어떤 독립운동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안 해요. 뭐 어차피 친구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요점 정리식으로 한번 같이 훑어보는 시간 갖는 거고요. 자세한 부분은 교과서를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해당 부분에 대한 수업을 온라인 클래스 다시 보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과제는 요거 필기를 여러분이 하셔서 워드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자필로 필기를 해보셔서 공부해 보시고 사진 찍어서 위도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선 출발해 볼까요? 일제 지배 방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는 정치는 무단 통치 기억나요? 예, 헌병 경찰 통치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군인이 경찰을 했어요. 미안해요. 삑사리가 좀 난 것 같아요. 군인이 경찰을 했어요. 너무 무섭겠죠? 그리고 여러분 해당 교과서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막 엉덩이 때리고 막 교사가 칼 차고 있고 이런 그림 있죠. 그 그림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 태영 기억나요? 태영? 예, 엉덩이 때렸다는 태영. 예.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세의 자유를 금지하고 한국인에겐 초등교육만 시키고 교사가 칼을 차고 수업하는 전반적이고 딱딱하고 차갑고 강압적인 통치를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경제는 이 토지조사사가 아주 중요해요. 예, 조선총독부가 니네가 갖고 있는 토지를 빨리 신고해라 했는데 제대로 홍보했어요? 아니요. 절차는 어땠어요? 복잡했어요. 신고 기한도 짧았습니다. 그래서 미신고된 땅이 어마어마해요. 그 땅을 다 동양척식 주사 미신고된, 여기 보면 미신고된 토지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겠죠? 미신고된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넘겨졌어요. 나빴어. 그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땅을 잃어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회사령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하는데, 허가제가 이제 절차가 복잡해서 회사 차리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게끔 만들었어요. 이제 회사를 차리려면 막 절차와 이런 가지고 와야 될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회사를 못 차리게 하도록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자, 1920년대로 들어가겠습니다. 3.1운동 때문에 문화통치로 통치 방법을 바꿉니다. 이 문화통치는 이제는 우리를 부드럽게 해준다고 각종 기회들을 많이 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족을 분열하고 친일파를 양성하는, 알고 보면 더 비열하고 아주 더 이간질,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통치였다. 늘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 시켜드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보통경찰제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경찰을 안 하고 일반 사람들 중에 이제는 경찰 시험을 통해서 경찰을 채용을 했는데요. 이 보통경찰제가 문제점이 뭐냐면 경찰 인원수가 더 증가했어요. 오히려
이때보다 경찰 인원수가 더 증가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문화통치 때 왜 조선 총독은 군인이 아닌 문관한테 뽑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젠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문관이 뽑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줄줄이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 알죠? 아마 다 공부해보고 읽어봤기 때문에 지금 정리만 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안유지법은 뭐예요? 원래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 애들의 사상이 불순하다 해서 걔네들을 이제 잡는 법인데 그냥 독립운동하면 다 잡아들였습니다. 예, 조선 독립운동하면 너는 빨갱이야 뭐 이런 식이죠. 예, 너는 공산주의자야 사회주의자야. 그래서 다 잡아들이면서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또 거기서 뭐 같은 독립운동가들끼리 서로 이간질을 시킨다던가 분열을 시켜서 친일파를 양성하게 했던 1920년대 문화통치. 1920년대 경제는 이거 산미증식 정말 중요하죠. 일본이 이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쌀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데 우리나라의 생산량보다 일본에 가져가는 수출량이 더 많아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 예, 먹을 게 없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령은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럼 선생님 절차가 간단하고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일본 기업이 조선에 진출을 쉽게 함으로써 이때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일본이 많이 잠식해서 들어왔다.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화신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을 세웠는데 일본이 더 좋은 미츠코치 백화점이라는 백화점 그 앞에다 딱 세워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백화점 상권을 가져갔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회사령의 신고제로 바뀐 어떤 결과예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자, 1930년, 40년대로 들어가 볼까요? 1930년, 40년대는 여기 만주사변 1931년, 중일전쟁 1937년, 태평양전쟁 1941년인데 연도수 몰라도 돼요. 연도수 몰라도 돼요. 자, 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일본은 계속 뭐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요 전쟁은 2학기 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할 때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하여튼 이런 전쟁 때문에 일본이 뭐가 없어? 막 무기도 계속 소비가 되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뽑아 먹을까? 바로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고 우리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지하자원을 훔쳐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그 전쟁에 필요한 물품들을 바로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가져갔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참기지화라고 해요. 우리를 군사기지로 활용을 한 거죠. 예, 군사기지로. 예. 민족말살 정책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민족을 없애야 자기네들의 전쟁으로 조선인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보세요. 황국 신민아 니네는 바로 일본 황제국의 신하의 민족이다. 내선일제 조선과 일본은 한 몸이다.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이거는 일본의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인데 거기다 인사를 하래요. 일본의 조상신을 모시는데 조선인이 거기다 왜 인사를 하죠? 예, 일본 사람 되라 이거죠. 너는 일본의 그리고 신하의 민족이니까 일본을 섬겨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름도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기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이제 민족말살 정책이다. 이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약탈을 많이 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가 이제 국가총동원법을 통해서 지원병, 학도지원병, 징병제, 국민징용령, 여자정신근로령, 일본 위안부로 노동력을 많이 착취해갔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세상에 숟가락이 없었대요. 뭐 숟가락이랑 가마솥 뚜껑이랑 이런 거 싹 다 가져갔대요. 왜냐하면 총알 만든다고. 그리고 쌀이 생산되면 그냥 싹 다 가져가고 너네한테는 그냥 배급으로 주겠다. 조선총독부에서 배급을 주겠다 했는데 배급이 양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양이 너무너무 없겠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래서 이 배급도 이제 잘 못 받을까봐. 그리고 배급의 양이 너무 적으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집집마다 힘든 집집마다 가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한테 난 거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가서 너 어디 가면 공장 가면 돈 벌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또 많은 여자들이 그냥 공장 가서 일하는 줄 알고 끌려갔다가 위안부로 성노예로 이제 아주 잔인한 일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엄마 아빠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니까 공장 가서 좀 돈 좀 벌어서 우리 가족들 좀 먹여 살릴까 해서 갔더니 완전히 무슨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죠.
자, 요게 바로 일제 지배 방식 중에서 바로 세 등분을 했고요. 정치, 경제로 나뉩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 항일운동. 자, 1910년대 국내로 가장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뭐겠어요? 3.1운동이죠. 여러분 민족자결주의 기억나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외친 거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야, 너네 그만해. 누구한테 그만해? 예,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그만 좀 땅 따먹기 좀 해. 자, 그 나라 일은 그 나라에서 알아서 결정하도록 냅둬라. 이런 내용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근데 기억을 나시려나? 내가 그때 설명을 했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독립된 국가들이 꽤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만 독립이 되고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는 독립이 안 됩니다. 참고로 1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당시에 해방이 안 됐어요. 자, 28 독립선언 도쿄에서 일본 유학생을 통해서 28 독립선언을 하죠. 그걸 배경으로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전국적으로 모든 계층이 만세 시위를 합니다. 유관순이 유명하고 제암리 학살이라는 예시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3.1운동으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며 그 다음에 중국민 인도에게 영향을 줍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5.4운동에 영향을 주고요. 인도 같은 경우엔 간디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 국외로 볼까요? 국외는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군 기지와 배멸결사를 조직을 했는데요. 여기는 해당 페이지 교과서 한번 훑어보시면 돼요. 특히 그 지도, 그때 당시에 공부했었죠. 만주 삼원부에는 경약사와 신흥강습소를 세웠고 여기 신흥무관학교 있었던 곳이고 북간도에는 서전서숙, 연해주엔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네요. 자,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요. 상하이에서 세워졌고 상권 분리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는 취지로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연통제, 교통국, 구미위원부, 독립공채, 군무부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해서 독립운동에 많은 지원과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죠? 예. 임시정부 중요해요. 요거 공부 꼭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20년대는 여러분 국내에서는 크게 실력 양성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으로 나뉘는데 이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운동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이고 사회주의 운동은 전반적으로 평등 운동이며 평등. 자, 실력 양성 운동의 물산장려 운동. 국산품 애용. 그래서 국내 기업을 활성화시키자. 밀립대학 건립운동. 우리도 엘리트 교육을 받자. 농촌 개명운동. 농촌 사람들이요. 뭐 밭농사 논농사 한다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글도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뜻의 농촌 개몽운동 등이 있었고요. 사회주의 운동은 소작농의 소작쟁이, 노동자의 노동쟁이, 여성운동가들의 여성운동, 그다음에 백정들의 형평운동, 어린이들을 위한 소년운동 등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작농, 노동자, 여성, 백정, 어린이는 이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로 평등이라는 개념 하에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자기네들의 생존권을 투쟁을 했는데 이 생존권 투쟁이 결국에는 독립운동으로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애들한테 차별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쵸? 일본 애들한테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평등운동이 그냥 나 개인의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독립운동으로 항일운동으로 성격이 커졌다. 자, 이 두 개의 조직을 합친 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자치론을 반대하는 일부 민족주의자와 자치론이 누구예요? 기회주의자들이 자치론을 주장했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걸 그냥 인정하자 이런 뜻의 내용을 주장했던 자치론자들을 반대하는 일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민족유일당 운동을 했던 게 신간회입니다. 이 신간회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을 도와주려다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자, 60만세 운동하고 광주학생항일운동 기억나요? 60만세 운동은 순종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 날 순종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 날 60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제가 영상까지 올렸어요. 교과서 막 역사형에 어떤 여학생을 희롱하는 일본 남학생을 보고 조선 남학생하고 일본 남학생이 서로 파이팅을 했는데 결국엔 누구만 잘못했다고 혼났어요? 예, 한국 남학생만 혼났어요. 그래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났고 11월 3일 미 학생의 날인 이유는 바로 광주학생항일운동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19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아주 유명하죠. 청산리 전투에 홍범도 장군도 참여는 했지만 청산리 전투의 메인 리더는 김저진이고 이 김저진이 북로 군정서군도 이끌었기 때문에 요 김저진 장군 좀 기억하시고요. 홍범도 장군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은 기억나죠? 예, 이거는 일본 애들이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을 다 죽여버린 거. 자유시 참변은 우리끼리 서로 좀 토닥거리다가 이제 거기 누가 참여했어요? 러시아 애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서로 죽이게 된 거. 여기도 사상이 막 여러 개로 막 쪼개졌어요. 막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뭐 자본주의 계열, 뭐 제가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뭐 별로 정치적 파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독립운동하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 통합하자, 통합운동이 있어서 그나마 두 개로 통합됩니다.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이 돼요. 요것도 이제 지도 보면서 공부했죠, 우리 그때. 예. 영상에도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은 그 유명한 암살. 예, 암살이 배경이 되는 킬러단.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은 뭐 김상옥 기억나요? 김상옥 같은 분들이 나석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인애국단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김구가 조직을 했고 윤봉길 의거의 활동. 요거 중요해요. 요거.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물독폭탄을 던지시고 이걸 보고 누가 감동받았어요? 예, 중국의 장제스라는 사람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막 우리나라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도와준다고 하고 예, 그거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중국군과 연합해서 일제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 왜냐? 일본 애들이 중국까지 먹어요. 예, 중국까지 먹나요?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먹죠. 대단해요, 아주. 그래서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제에 당합니다. 양세봉의 조선혁명군과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이 이 중국 군들, 중국의 그 어떤 독립군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하고 싸우고요. 김원봉은 조선 의용대를 만드는데 이건 중국 내부에 깊숙이 만들어진 최초의 군부대고 이 조선 의용대는 나중에 조선 의용군으로 바뀌고요. 일부는 한국 광복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이 한국 광복군이에요.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조직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 그 연합군,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에 참여를 해서 암호해독 같은 그런 작전을 수행하면서 활약을 많이 했고요. 나중에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는데 일본이 생각보다 빨리 뭐 했어요? 원폭 맞고 항복을 빨리 하는 바람에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광복군 꼭 기억하세요. 1930년, 40년대 국내는요, 예, 여기 펭수가 울고 있어요. 아, 귀여운 펭수네요. 예,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펭수를 좋아해서. 이 펭수가 왜 울고 있냐? 예, 여기는 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30년, 40년대는 이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끝판왕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예. 좀 정리되셨나요? 네, 정리되셨나요? 여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를 풀 때 글의 앞부분만 보고 답책하지 마시고요. 그 보기의 글들 중에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끝까지. 끝까지 다 읽어봐야 이게 옳고 그른지, 이게 정답이고 이게 정답이 아닌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옳은 건지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문제는 제가 적게 내려고 했다가 30문제 냈어요. 24문제까지가 한국사고요. 예. 25, 26, 27, 28, 29, 30. 6문제가 세계사일걸요? 예. 세계사가 좀 적습니다. 예. 한국사 비중이 당연히 많죠. 여러분 공부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맛있는 초콜릿 같은 거 먹고 집중하면서 공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내일은 세계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제국주의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